약 70만 년 전, 지금의 베이징시 남서쪽 저우커우덴. 깊고 어두운 석회암 동굴 속에서 불을 피우고 사냥감을 나누던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우리가 베이징 원인이라 부르는 호모 에렉투스. 1929년 이들의 화석 두개골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인류의 먼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삶을 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돌도끼를 쥐고 사냥을 하며 불을 이용했던 이들의 모습은 이제 지층 속 고요한 시간으로 남아있다. 시간은 흘러 문명이 움트고 청동기와 글자, 제후와 왕의 시대가 열렸다. 기원전 1100년경 중국 대륙의 주나라 서주가 자리 잡고 강력한 왕권 아래 제후들이 각자의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베이징시 광안구 일대 이곳에 게나라라는 제후국이 세워졌다. 게는 엉겅퀴 뾰족한 가시 사이로 보랏빛 꽃을 피우는 강인한 식물이다. 아마도 게나라는 이 꽃들이 끝없이 피어있는 들판을 따라 세워졌으리라.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주나라가 약해지자 제후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며 싸우기 시작했고 그 혼란의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다. 화북의 한복판에 있던 게나라는 결국 연나라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 연나라는 게나라의 수도를 차지하고 이곳을 새로운 도읍으로 삼는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 연나라가 선택한 새 도읍은 평야와 산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고 맑은 수원이 있어 농사와 생활에 유리했다. 또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다. 도성의 규모는 동서 830m, 남북 600m에 이르렀고 이후 이곳은 연성, 영경 또는 여전히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강한 자는 언제나 더 강한 자 앞에 무너진다. 기원전 222년 전국시대를 통일해버린 진나라의 영정시 황제의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연성은 지방 도시로 전락한다. 하지만 이곳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지금의 시안에서 보자면 이곳은 북방의 끝자락, 즉 변방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옥한 평야,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북방 유목민족과 맞닿은 방어교역의 거점으로서 큰 가치를 지녔다. 그래서 한나라 이후 이곳은 점점 화북의 중심지로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수나라 때 찾아온다. 수나라 2대 황제 양제는 남북을 잇는 거대한 운하, 경항대운하를 완성하는데 그 북쪽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의 베이징이었다. 중국 지도에서 베이징을 보면 눈에 띄게 북동부에 치우쳐 있다. 상하이나 광저우 같은 남쪽 경제 도시들보다는 오히려 몽골 국경이 더 가까운 위치다. 차를 타고 1시간만 달리면 만리장성이 나온다. 이처럼 북방과 가까운 베이징은 한때는 국경의 도시였고 지금은 중국의 심장이 된 곳이다. 중국에서 수도에는 경이라는 글자가 붙는다. 베이징이라는 이름은 곧 북쪽의 수도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도시는 한나라나 당나라 때처럼 황허강 유역, 즉 중원에 있던 전통적인 수도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과거 중국 왕조들은 중심 수도 외에도 동서남북의 중요한 도시를 지정해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이라 불렀는데 당나라 시기에는 지금의 산시성 타이 위안이 북경태원부로 북송 때에는 허베이성 한단이 북경대명부로 불렸다. 그러던 중 지금의 베이징 당시의 연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북방에서 내려온 이민족의 수도로 선택되면서부터다. 10세기 초 북방 유목민족인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고 남하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지금의 베이징과 그 주변 지역, 일명 연운 16주를 장악하며 남쪽의 송나라와 마주하게 된다. 이후 요나라는 송과 전연의 맹이라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송은 요에게 해마다 많은 세패를 바치는 조건으로 전쟁을 피했고 요나라는 베이징 일대를 자신들의 남쪽 수도로 삼는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바로 남경이었다. 요나라 입장에서 볼 때 영경은 자신들의 북방 영토에 비해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또 한 번 뒤집힌다. 만주에서 일어난 또 다른 북방 민족, 여진족이 요나라를 공격해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세운다. 1115년. 금나라는 송과 연합해 요를 무너뜨렸지만 곧 협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송나라를 공격해 수도인 카이펑 변경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간다. 이것이 유명한 정광의 변이다. 남쪽으로 도망친 송의 황족과 유민들이 새로이 남송을 세우고 이때부터 이전의 송은 북송으로 불리게 된다. 한편 금나라는 영경, 곧 베이징으로 천도하며 도시 이름을 중도라 바꾼다. 이제 베이징은 남경에서 중도로 또 다른 이름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그 위에도 또 다른 북방 세력이 등장한다. 바로 몽골이다. 1215년 몽골군은 중도를 함락시키고 금나라는 1234년에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몽골 제국의 오대칸 쿠빌라이가 1260년 즉위하면서 다시 수도를 이곳으로 옮긴다. 그는 이 도시의 이름을 되돌아 부르며 지금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원나라의 수도로 삼는다. 이처럼 베이징은 처음부터 중심지는 아니었다.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이곳은 침입자이자 지배자가 된 이민족들에 의해 하나씩 이름이 바뀌고 성격이 달라지며 중국 제국의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베이징이라는 도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전쟁과 외세, 통치와 권력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살아 숨쉬는 무대와도 같은 곳이다. 이민족이 기반을 다진 베이징의 원형. 많은 몽골인에게 대도 베이징은 처음으로 보는 대도시였다. 유목과 수렵을 생업으로 이동하며 살아온 유목민에게는 도시에서 정주한다는 개념이 낯설었다. 처음에는 점령한 도시를 파괴하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거란족의 후손인 야율초제가 쿠빌라이의 재상이 되어 산업의 중요성을 설파했고 그의 주장대로 안정된 세수가 확보되면서 대도시의 중요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몽골 고원 만주 중국 대륙과 같이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게 된 원나라에게 몽골과 중국의 중간 지점인 대도는 여러모로 수도로 적합한 도시였다. 원나라 황제는 여름은 시원한 몽골의 상도현재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시린거러맹에서 지냈고 겨울은 상도보다 온난한 대도에서 보냈다. 원나라는 수도를 정비하는데 문화적으로 더 발전했던 역대 중국 왕조의 건축 방식을 도입했고 대도는 바깥 둘레가 약 23km에 달하는 성벽으로 에워싸인 거대 도시로 변모했다. 장안 등 역대 왕조의 수도와 마찬가지로 도심을 좌우대칭의 바둑판과 같은 구획으로 나누고 옥자를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에 비유하는 시계 배치는 유교 경전 주례를 바탕으로 했다. 또 적수담지수이탄의 운하를 만들어 성내로 물을 끌어들여 식수로 이용하고 수로를 통한 물자 수송을 용이하게 했다. 도성 내에는 불교와 도교 사원 이외에 그리스도교 교회와 이슬람 모스크도 건설했다. 이는 중상주의를 표방한 원나라의 수도에 이슬람이나 유럽, 상인 등을 비롯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도는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베이징 천도와 자금성 건설 14세기에 들어서자 원나라 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홍건적의 난에서 두각을 드러낸 주원장은 양쯔강 이남을 제압하고 응천 부현제의 난징을 수도로 삼아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했다. 주원장은 황제 홍무제로 즉위하여 북벌을 개시했고 원나라는 수도 대도를 버리고 몽골고원으로 달아났다. 명나라는 이민족 지배에 대한 반발로 원나라 통치의 상징인 대도의 궁전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다만 북방 이민족의 위협이 잔존했기 때문에 북측 벽을 일부 축소해서 성벽을 정사각형에서 가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고쳤다. 이때 북서쪽에 흐르는 강을 피해 성벽을 비스듬히 쌓았기 때문에 그 후로도 북서쪽 모퉁이는 한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화북 일대를 다스리는 연왕으로 봉해진 홍무제의 넷째 아들 주체는 대도에서 이름을 바꾼 북평을 본거지로 삼아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했다. 자금성. 그러나 홍무제의 사후에 즉위한 2대 황제 건문제가 황족을 숙청하자 주체는 간신을 없애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를 일으켰 다정난의 변. 주체는 황제군을 무찌르고 난징을 점령한 뒤 건문제를 폐위시켰다. 그 후 주체는 명의 3대 황제 영락제로 즉위하고 수도를 자신의 본거지인 북평으로 옮겨 북경, 즉 베이징으로 개칭했다. 영락제는 몽골과 티베트 지역으로까지 원정에 나서며 나라의 최대 판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했다. 비로소 한족이 세운 통일 왕조의 수도 베이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가 분리된 이중의 도시체계. 현재 베이징시의 중심부는 영락제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성의 중심에 황제가 거주하는 자금성이 있고 황족의 주거지인 황성이 그 주위를 에워싸듯이 배치되어 있다. 황제는 북쪽에 있는 옥자에 앉아 남쪽을 향해 정무를 보았고 그 북측에 정산이라는 인공산을 쌓아 자신의 배후를 보호하게 했다. 이 배치는 풍수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다. 베이징 주변에는 다진 흙과 벽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1436년에 보수를 하여 4모퉁이와 9개의 문의 누각을 만들었다. 또 그 유명한 천안문 당시 승천문을 황성의 입구에 세우고 법령을 공포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이 무렵 베이징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내성이 포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은 성 바깥으로 거주 영역을 넓혔다. 그래서 영락제는 1553년부터 11년간 내성 밖을 둘러싸는 외성을 만들었다. 이후 베이징의 중심부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외성 위에 작은 사각형 문양의 내성을 얹은 듯한 형태형화되었다.
사실 당초 계획은 내성의 주위를 모두 외성으로 둘러싸는 형태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예정대로 완성되었다면 자금성은 황성, 내성, 외성이 차례로 겹겹이 에워싸는 견고한 성체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남쪽에만 공사를 하는데 그쳤다. 후에 내성은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외성은 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중의 도시체제에 따라 베이징은 크게 번창했다. 내성에서는 많은 외국 사절들이 황제를 아련했고, 식당, 술집, 여관, 사원 등이 들어선 외성의 번화한 거리에는 각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이 북적였다. 17세기에는 명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만주의 여진족이 독립하여 후금을 세웠다. 쇠약해진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에 의해 멸망했다. 후금은 이자성을 진압한 후 베이징에 입성했고 1636년에 국명을 청으로 바꾸었다. 청나라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몽골, 위구르, 티베트, 한반도까지 세력이 미치는 대제국이 되어 약 3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다. 청나라는 본토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베이징을 그대로 수도로 삼고 자금성도 그대로 사용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아시아의 식민지화에 나선 서구 열강이 다투어 중국 대륙에 진출했고 결국 아편전쟁이 발발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영국의 백기를 들었고 1894년에 시작하여 이듬해 종결된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에 패배하며 국력이 크게 쇠락했다. 3살의 황위에 오른 12대 황제 선통제프이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에 의해 청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왕조의 수도에서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혁명으로 건국한 중화민국은 처음에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중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공산당이 승리했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하면서 베이징은 다시 수도가 되었다. 베이징을 수도로 정한 이유는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이 국민당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이유로 마오쩌둥은 베이징을 수도로 선택했는데 한간에는 같은 사회주의를 내건 소련이나 몽골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설도 떠돌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후에는 옛 성벽의 대부분이 헐리고 도로가 들어섰다. 또 내성의 성벽 아래를 빙 돌듯이 순환하는 지하철이 부설되었다. 자금성은 고궁박물관이 되었고 천안문 앞의 건물은 헐려 남북 880m, 동서 500m에 이르는 천안문광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광장의 서쪽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동쪽에는 중국국가박물관이 세워졌다. 그 후 베이징의 영역은 더 확대되어 옛 도성을 중심으로 약 1만 7천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는 특별직할시가 되었다. 북서쪽 하이댕구에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이 있는데 이들 학교는 후진타오, 시진핑 등 정부 요인을 다수 배출했다. 베이징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현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층 빌딩이 늘어선 대도시로 변모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는 중국 최대의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을 교체할 베이징 다신국제공항을 신설했다. 베이징은 현재에도 정치, 학문, 관광 등 다방면에서 단연 중국 최고의 도시다.